안녕하세요. 물리로 인생을 노래하는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존의 화석연료가 갖는 고질적인 문제점,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것과 자원이 유한하다는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서 현 인류는 신재생 에너지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 태양 핵융합이 어떤 것인지까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란 신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수소나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일컫고, 재생 에너지, 자연 발생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에너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신에너지가 수소에너지가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그 이름 뜻 그대로 수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지구에는 수소가 단일 형태, 수소 분자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시 진구 단계일 때 너무나도 가벼운 기체이다 보니 다 우주로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나 다행히도 화합물 형태로 수소가 지구에 남아 있어요. 물이나 메테인 가스 이런 형태로. 그래서 그런 화합물 형태에서 수소를 효율적으로 분리해내는 기술을 통해 이런 수소를 적재적소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업과 세계 여러 나라들은 활발하게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에 따르면 과거의 석탄과 증기 기관이 산업혁명 초기 때 그래왔던 것처럼 이 수소 경제가 미래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본질적인 구조를 모두 바꿀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소 에너지의 한 일환으로 수소 연료전지가 있는데요. 두 개의 금속 판에 전선과 그리고 전류가 흐르면 작동되는 기구를 연결을 하고 이 세팅을 전해질 용액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때 전해질 용액에서는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그 물이 전기 분해가 되면서 분해가 된 수소기체는 이 마이너스 극판으로 집합을 하게 될 거고, 산소 기체는 플러스 극판으로 모이게 될 거예요. 그때 각각의 극판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의 종류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 이 수소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수소 원자들이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핵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분자 구조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게 되면 플러스 1과 양이온이 되고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부르죠. 다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 반응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때 전자들은 전선을 타고 플러스 극판으로 이동을 하면, 그리고 수소 양이온은 전해질 용액을 따라 플러스 극판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전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전류는 왼쪽으로 흐르는 효과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화학 반응에 내재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 기구들이 작동할 수 있다.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통 방식보다는 에너지 전환 과정이 간소화되어 있다 보니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통 화력발전과 같은 이런 전통적인 발전 방식에는 여러 전환 과정이 포진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 석탄의 화학 에너지가 곧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었고, 중간에 열 에너지로, 그리고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여러 가지의 에너지 전환 과정이 있다 보니 구조적으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화학 에너지가 곧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다 보니 전환 과정이 간소화되어 있어서 손실되는 전기가 없다.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효율이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은 산소 분자에 전선을 통해 이동해온 전자와 그리고 전해질 용액을 통해 이동해온 수소 양이온이 붙어서 결국에 물 분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거는 산소 원자가 전자를 얻는 반응, 이는 환원 반응이라 부르죠. 정리하면 연료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의 산화 반응이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의 환원 반응이 발생한다. 결국에 연료전지에서 다음과 같은 에너지 전환 과정이 발생하는 동안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생성물은 물뿐입니다. 따라서 연료전지의 또 하나의 장점은 친환경적이다. 이제 올바른 화학 반응식을 위해서 개수를 맞춰 보겠습니다. 물 분자에는 산소 원자가 1개 있는 구조인데 현재 산소 분자 1개, 그 말은 산소 원자가 2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물 분자는 2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수소 원자가 4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소 분자가 2개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수소 원자가 4개가 되기 때문에 수소 양이온이 4개가 되고 전자가 4개 방출될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같이 개수 맞춰주면 결국에는 수소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알짜 반응은 물과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친환경적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신에너지는 석탄 액화 및 가스화 기술이 있는데요. 고체 형태의 석탄을 액체 및 기체화시키면 석탄에 들어있는 황 성분, 원소기호 S가 제거됨에 따라 이 황으로부터 유발되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감소하게 되고, 또 석탄을 액화 가스화시키면 발전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장점도 있대요. 네, 여기까지가 신에너지들이고, 그 다음 자연 발생적 과정에서 이용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태양, 풍력, 해양에너지 보겠습니다. 태양에너지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발전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태양열. 태양열 발전은 그 이름 뜻 그대로 태양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따라서 이거는 일반적인 전통 방식의 발전과 똑같죠. 그래서 이 태양열 발전의 원리는 그렇죠, 전자기 유도. 그리고 태양광 발전도 있습니다. 이거는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요. 보통 태양전지에 빛이 쬐이게 되면 태양전지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면서 그 전자의 흐름이 유발되는데요. 이거는 전자기 유도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 원리는 광전 효과라고 완전히 다릅니다. 광전 효과는 금속의 빛을 쬐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 튀어나오는 전자의 흐름으로 전류, 즉 전기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원리이기 때문에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풍력 에너지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돌리게 되면 그 프로펠러와 연결된 터빈이 돌아가게 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일반적인 전통 발전 방식이죠. 따라서 얘도 발전 원리가 전자기 유도이다. 그 다음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는 종류가 4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파력 발전이 있고, 그리고 조력 발전이 있고, 그리고 조류, 그리고 온도차 발전. 파력 발전의 경우에는 어떤 밀실로 파도가 들이밀게 되면 밀실 내부의 수심 변화로 유발되는 공기의 흐름이 터빈을 돌리는 발전 방식이고요. 그리고 조력 발전은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 조성력이라고 하죠. 조성력으로 발생하는 밀물과 썰물의 흐름, 그 밀물과 썰물로 수심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때 수심의 변화로 발생하는 바닷물의 흐름으로 터빈을 돌리는 발전 방식.
그리고 조류 발전. 여기서 조류는 바닷물의 흐름을 일컫는데요. 바닷물의 흐름을 일으키는 원인은 앞서 설명했던 조성력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고 수온과 염분의 농도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온갖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바닷물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온도차 발전은 이 수온의 연직 분포에 따른 온도차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기체의 액화 및 기화를 활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인데, 네 가지 방식 모두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이다 보니 모두 전자기 유도로 발전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신재생 에너지였어요. 이제 인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궁극의 에너지원, 태양의 핵융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태양 에너지, 이 태양열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은 어디까지나 태양 에너지를 빌려다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소 소극적인 형태의 발전 방식이죠. 그런데 인류의 지적 발달로 인해서 여기에 그치지 않게 된 인류는 이제 태양이 그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를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걸 그대로 모사하는 소위 인공태양을 만드는 단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궁극의 에너지원에 대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별로 보지 않거든요. 보통 낮에 태양이 보이니까. 보통 별이라는 것은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천체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태양도 저 멀리 어딘가에 살고 있을 외계인에게는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달, 이 달은 별일까요? 그렇죠. 아니죠. 달은 그저 태양빛을 반사하기만 할 뿐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닙니다. 이처럼 별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들이에요. 그렇다면 태양을 비롯한 별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옛날 사람들은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보고 장작을 태울 때 나오는 불빛과 비슷하다 보니 이 태양은 거대한 석탄과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덩어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즉 태양이 밝고 뜨거운 이유를 화학적인 연소 과정으로 설명하려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 태양이 정말 화학적 연소를 통해 에너지를 만들었다면 태양의 수명은 1000년도 안 됐을 겁니다. 왜냐? 태양은 3.9 곱하기 10의 26승 줄이라는 에너지를 1초 동안 계속 방출해오고 있었거든요. 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해오고 있는 태양이 고작 화학적 연소로 만들어진다? 1000년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태양은 이 엄청난 에너지를 46억 년 동안 방출해오고 있었어요. 이 엄청난, 이 방대한 에너지는 도대체 어떤 출처로 나오게 됐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인슈타인이 알아냈습니다. 바로 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토대로 설명을 하게 되죠.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질량이라는 것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고 질량은 에너지의 또 다른 형태로서 서로 전환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화학 에너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서로 전환되어 왔었죠. 질량 또한 에너지 한 형태라면 질량도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에너지 또한 질량으로 바뀔 수 있는, 서로가 서로로 전환될 수 있는 서로 동등한 관계다. 근데 여기에 완벽히 등가성이 성립이 되려면 이 질량에다가 다음과 같은 상수값을 곱해줘야 한다. 이게 그 유명한 E는 mc 스퀘어입니다. 여기에서 C라는 물리량은 빛의 속력이에요. 빛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1초에 3억 미터를 가는 속력입니다. 그 엄청나게 큰 값을 제곱까지 해서 곱하니 얼마나 에너지가 크겠어요. 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질량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다. 사실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질량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실체였고, 에너지라는 것은 보존 법칙과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량과 에너지 사이에 등가성이 성립되면서 이 현실과 추상이 뒤섞여 버린 거예요. 네, 이를 토대로 태양의 에너지원을 설명을 합니다. 태양은 수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별이죠. 이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온도가 너무나도 뜨겁고 압력도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들끼리 합쳐질 수가 있어요. 보통 원자핵은 양전하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게 되면 플러스 전기, 즉 같은 전압끼리 작용하는 전기적 청력에 의해서 밀어내기 마련인데, 그 청력을 거스를 정도로 온도가 뜨겁고 압력이 세기 때문에 서로 합쳐질 수 있는 여지가 태양의 중심부는 남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서로 합쳐지게 되면서 아예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이때 합쳐지게 되면서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이때 반응하기 전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을 M1이라고 하고, 반응 후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을 M2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질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물리 반응이건 화학 반응이건 어떤 반응이 일어나건 반응 전, 반응 후 총 질량은 보존돼야만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질량이 줄어듭니다. 그 말은 반응 전에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 반응 후 헬륨 원자핵의 질량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건 질량 보존 법칙 위배에 있느냐? 그럼 질량 보존 법칙만 따진다라는 건 질량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앞서 공부했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 질량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질량 줄어든 일부가 에너지로 바뀐다면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이 반응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줄어든 질량, 이 델타 M이라는 것은 반응 전 질량에서 반응 후 질량을 뺀 값일 것이고, 이 질량 결손분이 바로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다. 그때 이 에너지와 질량 결손의 완벽한 득가성을 성립하려면 여기에 광속의 제곱을 곱해줘야 한다. 따라서 원자핵들끼리 결합하면서 아예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과정에 질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런 핵반응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태양의 에너지원이에요.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극히 일부가 지구로 입사되게 되면 그게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 태양의 핵융합은 엄청난 궁극의 효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가 물질 대사를 할 때 핵융합의 원리로 한다면 우리는 사는 동안 0.5g만 먹어도 충분히 산다고 합니다. 이처럼 궁극의 효율을 자랑하는 핵융합, 결국 태양은 석탄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고 수소를 태워서 헬륨이라는 재를 남기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대한 별이었다. 이처럼 태양의 수명을 수소의 핵융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00억 년이 된다고 해요.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태양은 아직도 청춘이죠. 그렇지만 이 우주에는 절대 영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결국 태양도 죽음,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사실 태양을 비롯한 별들은 죽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는 그 순간에 생의 그 어느 때보다 맹렬히 뜨거워지고 찬란한 빛을 밝히거든요. 그리하여서 자신의 조각들을 우주 공간에 흩뿌리면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쪼개진 별의 조각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주 공간을 배회하다가 뭉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지구라는 행성을 이루기도 하고 수많은 생명들과 인간의 몸을 이루기도 해요. 결국
그러한 별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우리는 죽음이 무색하게 뜨겁고 찬란했던 별들의 최후 슈퍼노바가 낳은 후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막연한 미래에도 불안해하지 않는 이 별들의 기계를 물려받은 별의 후손이에요. 새로움의 씨앗을 혁신으로 싹 틔울 거대한 익스플로전, 우리 안의 슈퍼노바. 그렇기에 어떠한 냉혹한 현실일지라도 막연한 미래일지라도 결코 우리의 하이퍼스텔라는 멈춰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별들의 고향, 무한한 우주에 태어난 후손이라서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미래를 위해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드릴 노래는 에스파의 슈퍼노바입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